네, 안녕하십니까. 강 선생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이제 숭실대 입시 결과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19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숭실대 입학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내신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행간에 숨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학 전형 통계 파일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상당히 친화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원문 파일도 첨부를 해놓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령 인구 감소나 대입제도 개편의 이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포인트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이제 주르륵 발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할 때 하나씩 읽어가시면 도움 되실 것이고, 저도 영상으로 혹은 글로 하나씩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하나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SSU 미래인재 전형인데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언론 홍보학과는 충원율 또한 1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한 바퀴를 돌고도 더 돌았다라는 것인데, 이 사회과학 계열에서 어느 정도 타 대학, 국민대나 세종대겠죠. 유사학과에도 동시에 합격해서 이탈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숭실대에 언론 홍보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내신이 2등급대 혹은 2등급 중반이었을 텐데, 이런 포인트에서 세종대나 국민대의 상경 쪽으로 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런 생기부의 경우는 인문학 계열로 가시는 것보다는 상경 쪽으로 좀 더 써보는 게 유관한 내용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은 숭실대 언론, 그리고 세종대나 국민대, 단국대의 상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에서 좀 주목할 만한 수치는 이제 의생명 시스템 확보인데요. 이 충원율이 지금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7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 자체는 12% 수준으로 전 학과 중 최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숭실대는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컴퓨터학과가 사실 간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생명 시스템 자체에 바이오테크나 IT 관련한 커리큘럼이 컴퓨터나 IT, AI 관련해서 생기부를 만들었던 학생들을 좀 흡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이쪽으로 쏠렸다라는 이야기죠. 학교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게 뽑는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만 충원율이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것은 거진 다 등록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컴퓨터학부나 AI 소프트웨어 충원율이 100%를 상회하면서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는 거, 이걸 보게 되면 챗GPT발 AI나 컴퓨터 공학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요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문 계열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고의 개입은 사실 어문 계열 중에 국어 국문이나 다른 어문 계열 평균 등급 분포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일반고 학생이시라면 보이는 부분에서 모두 지원하시기보다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한 부분 중 1번인 구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등급 후반인데 3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외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고도 사실 지역마다 하나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신이 엄청 낮은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도 작지 않고요. 3등급이나 4등급 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당연하게 인서울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인데요. 이럴 때는 사회과학 계열이나 상경 계열이 아닌 어문 계열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고의 경우는 사실 내신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학생의 경우 상경 계열을 먼저 지망하게 되고, 그저 그런 경우에는 어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국어국문학과의 경우 1차 합격자 자체의 스펙트럼이 좁은 편이고,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외고에서 전공하는 전공 언어들은 정말 밴드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네, 숭실대 정도의 체급에서 이런 명확한 구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제대로 나와줘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학교로 가면 갈수록 자사특목고의 개입이 있어도 밴드가 좁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 몰리기 때문이에요. 일반고 학생들은 국어 국문을 지원하셨을 겁니다. 다른 어문 계열은 외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기부나 혹은 나의 학업 역량, 나의 어떤 상황들이 열의를 가져간다는 심리도 조금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국문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외고는 그 반대가 되겠죠. 국어 국문 타겟으로 생기부를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냥 학업 역량이나 전공 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점수를 잘 받으실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지만 내신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국어 국문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외국어대학교 결과가 나오면 이 외대의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숭실대보다 체급이 어느 정도 높고 외고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외대는 하나씩은 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숭실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등록자와 지원자의 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건데 네 번째,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한 학생 대비해서 등록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셨는데 숭실대에 붙고 나머지는 떨어져서 등록을 해야만 했던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특성화고 학생들은 재직자 전형이 되는 다른 전형으로 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3년 정도 재직을 하고 건강보험을 잘 만들어서 지원하시게 되면 상경계열로 지원하는 게 일반 학생 대비 매우 쉬워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요즘 반도체 붐 때문에 하이닉스로 채용이 돼서 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사고의 경우에는 내신 보고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붙어서 숭실대 안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네, 다섯 번째죠. 지원자와 등록자의 이제 N수생, 졸업 예정자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N수생이 사실 파릇파릇한 졸업 예정자 대비 생기부 기록상에서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잘 알지 못하시는데요. 저도 현 고3, 즉 졸업 예정자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을 좀 지양하는 타입입니다. 다 떨어지면 1년 정도 기회비용 그리고 SNS 보면서 느끼는 박탈감 등등 이런 유무형의 매몰 비용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한 도전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3년 입시 대비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어지게 됐어요. 동일한 생기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컨디션이나 혹은 바뀐 입시 환경에 더 잘 대비하는 생기부가 점수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N수생이 생기부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3학년에 종합의견도 반영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를 쓰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관리하지 않는 오히려 개판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고3들은 생기부는 끝까지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출결, 그리고 종합의견 마찬가지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네, 면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저는 시사점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생기부의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했는지 그리고 하지 않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컨설팅 학생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도움만 받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마무리를 잘 해야 내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일곱 번째부터는 교과 전형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표를 하나 보시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언론 홍보, 경영, 회계, 평생교육학과, 도고동문 등등 다른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설명을 드리면 이 평생교육학과 경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원하는 인원을 보게 되면 사실 40명, 50명, 60명 등등 다른 학과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모집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아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원율도 200%였지만 이것이 2명을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대 4명 정도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바퀴 돌아야 4명을 뽑는 것이니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농어촌 혹은 기회균형에서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면접을 보는 다른 전형이 껴있을 때는 뒤집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과 전형에서는 저는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학부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경영학부는 충원율이 319%에 달해서 예비번호가 모집 인원의 3배 이상을 회전을 했음에도 최종 평균 등급이 2.08 등급으로 매우 높게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과에서 점수가 높으면 상경으로 지원하는 트렌드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경영학부 지원자들의 성적대는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원서를 쓸 것이라면 단국대 정도는 안전빵으로 하나 가져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성평가가 없는 교과 전형의 경우는 100% 성적으로 그리고 내신 점수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들어가기가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고끼리 경쟁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원한 자공고나 자사특목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서강대에 펑크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처럼 한 번에 요행을 바라고 지원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이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응시 인원 중에 대부분의 경우 85% 수준을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을 가고 싶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는 방법은 최저 등급을 맞춰서 교과 전형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네요. 자, 9번째 말씀드릴게요. 자연계열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첨단학과로 불리는 여러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 매우 높은 합격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학부의 명목 경쟁률은 4.1대1로 낮아 보이지만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90%에 달해서 실질적인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국에는요. 문과의 경쟁률이 엄청 높은 학과는 충원율이 높고 이과의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최저를 대부분 맞춰 허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은 높았다라고 볼 수 있죠. 많이 뽑는 학과 지원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자유전공 자체가 최종 등록자 내신이 가장 높습니다. 10번째, 화공, 신소재, 전기, 전자, 기계, 산업 이런 학과들의 입시 결과의 상승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학생들의 선호 상승으로 사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 이런 포인트가 잘 보이는데요. 컴공이나 IT는 입시 결과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아서 공학계열 간에서도 선호 차이가 꾸준하게 나게 된다.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이런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화학과나 물리학과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산업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학과 출신자들을 많이 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입시 결과에 대한 영상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좀 진학하고 싶은데 세특이나 수행평가 고민, 생기부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이제 11번째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모집 단위, 명목 경쟁률, 실질 경쟁률, 최저 충족률, 논술 평균 점수 이런 이제 변수들이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안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 내용인데 논술 전형은 사실 이런 명목 경쟁률 자체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수능 최저 미충족 인원이나 논술 결시자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합격 문턱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논술을 시작할지 말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이미 작용했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대충 받거나
뭐 잘 못 봤거나 이런 학생들은 사실 논술 이야기보다 지금 중간고사나 다가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올리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포인트는 하나 더 있는데요. 금융학부 그리고 철학과의 경우 논술 평균 점수가 8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당 모집 단위 합격자들은 논술고사에서 채점 기준에 잘 맞춰서 가장 채점 기준과 유사한 답안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 등급을 맞춰도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게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과에서는 생명 시스템이 이런 학과가 되겠네요. 졸업 구분별 현황을 조금 보게 되면요. 12번째입니다. 논술 지원자는 N수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논술 지원자의 경우는 정시를 같이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공부만 하는데 학교 생활하는 학생이랑 준영 무기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등록자도 마찬가지고요. 논술을 잘 쓰던가 최저를 잘 맞춰서 국승세단이 아니라 중경외시나 서성안을 가셨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3번째는요. 지원자와 등록자 그래프입니다. 교과 전형은 사실 일반고 위주의 전형이라면 논술은 그 반대의 성향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이 기타 부분의 경우에는 N수생 그리고 검정고시를 포함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합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마지노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잘 받아야 광명상과 라인이고 당연히 논술에서 높은 학교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이 98.2% 수준의 등록을 보였다면 논술에서는 88.6% 수준으로 약 10%포인트나 떨어진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수치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네요. 14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SW 우수자입니다. 이 SW 우수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종대, 광운대 등 이런 전공 역량을 중시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존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충원 인원이 없어요. 이 내신 때 학생들이 정말 잘 갔다라고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특성화학교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업 체계가 사실은 일반고, 특성화고가 많이 다릅니다. 등록자 보시게 되면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 비중이 가장 낮은데요. 제가 이제 로봇이나 코딩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가끔 종합 전형 관련해서 출강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만났던 학생들이 이런 포인트들을 잘 확인해서 학교에 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번째는 정시인데요. 이 정시 전형의 가장 특징적인 지표는 N수생 비율이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등록자의 68.3%가 졸업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시는 사실상 졸업생들이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이 자료에서 사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사고 등록자 비율이 12.7%로 모든 전형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수능 경쟁력을 갖춘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16번째는 정보보호학과입니다. 계약학과인데요.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다군에서는 사실 평균 100분위가 90% 넘는 학생들이 조금 써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군과 나군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이공계열을 적어서 낸 다음에 다군에서는 조금 더 위로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92% 수준의 백분위를 형성하고 있고 충원율이 2바퀴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아 중경외시나 건동홍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선택한 학생들은 이 베팅에 성공을 했거나 혹은 취업을 고려해서 계약학과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번째부터는 2027년 입시에서의 변화인데요. 숭실대가 올해 좀 변화를 많이 줬어요.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학교 변화도 한번 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번째는요. 2027학년도부터 SSU 미래인재 전형은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이원화되게 됩니다. 이 면접형의 경우는 1단계 합격 배수를 기존 3배수에서 3에서 3.5배수로 확대해서 이게 학과마다 좀 다르겠죠. 면접의 실질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원문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서류의 2배수 혹은 3배수였을 때 1차 합격자를 많이 뽑아놓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더 많이 갈라보겠다라고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형을 신설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양분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면접 보시는 게 조금 어렵고 꺼려해서 서류형을 많이 지원하시기도 합니다. 18번째는요. 논술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영역 5등급에서 2개 영역 6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6학년도에 22%에서 50% 수준에 머물렀던 인문계열 최저 충족률을 끌어올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논술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민대가 약수령 논술을 통해서 정말 흥행을 했어요. 숭실대도 조만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개 영역 합 6등급은 생각보다 맞추기 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논술을 치는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꿀 때 어떻게 바꿀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19번째인데요. 이 정시 모집에서는 자연계열의 응시 제한이 폐지되는 대신에 가산점 체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응시자에게 표준 점수의 7% 혹은 5%를 가산을 해주고 과탐 응시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과의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는 기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인문이나 경상계열 지원자 중에 사탐을 응시하는 학생은 100분이 최대 6%의 가산점을 부여를 해서 이과생의 무분별한 교차 지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입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여주기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19개의 제가 풀어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작년 입시 결과를 조금 해석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숭실대에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어떤 전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 맞춰서 전략 세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